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간밤에는 CPI가 발표가 됐고 또 어제 우리 장중에는 미국 대선 TV 토론이 진행이 됐죠. 시장은 어느 정도는 해리스 트레이드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조금 더 득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간밤에는 태양광 관련주들 급등이 시현이 됐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다시 한번 또 등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도 급등, 기타 관련 반도체 종목들도 함께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모처럼 국내장 개장을 앞두고 좀 기대감을 가득 안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들려온 소식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빠르게 점검해 보도록 하죠. 어제 국내장 내용부터 복귀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시장을 미는 반도체, 시장을 미는 외국인, 그리고 그들이 파는 삼성전자, 이것은 계속 부담 요소로 작용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피는 0.4% 하락으로 끝이 났죠. 외국인이 어제장에서도 현물 1조 가까운 매도 물량을 내놨고요. 반도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는 올라갔고 금융단에서는 떨어지는 흐름이 있었고요. 해리스 트레이드가 2차 전지와 신재생을 끌어올리기도 했죠. 코스닥은 상승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엔터단의 강세가 눈에 띄었고요. 시장의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5조, 6조 이렇게 계속 적은 수준으로 코스닥에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이 힘을 받고 올라가자 여지없이 한동안 강했던 바이오 쪽이 후반 들어서 수급을 빼앗기면서 상승 탄력을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일단 어제 큰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의 흐름입니다. 10시경부터 해서 이렇게 지수가 탄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 이슈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기전은 CPI가 어떻게 발표될 것인가, 다음 주에 있을 FOMC BOJ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경계감이 짙고요. 과매도권이 지속되고 반등 시점이 이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석 연휴까지 앞두고 있죠. 뚜렷한 강한 베팅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전제되어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일단 어제는 미국의 대선 토론에서 확실히 해리스 측이 우세했다라는 평가가 실시간 토론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해리스가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일부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선물이 하락했고요. 이때 가치 지수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이 오전 10시, 11시경에 일본에서 BOJ 나카가와 준코 정책심의위원이 엔화 약세 우려된다.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꺼내놨습니다. 그 영향을 또 함께 받으면서 코스피가 상승폭을 하락폭을 키워나가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죠. 거기에 종목군으로 봤을 때는 한동안 조금 든든했었던 금융주들의 하락도 뼈아팠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이제 JP모건, 골드만삭스 등이 수익성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것 같다라는 얘기가 어제장 거론이 되면서 국내도 같이 좀 영향을 받아가는 느낌이었죠. 금융, 은행, 보험, 증권 종목들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7거래 연속해서 하락했습니다. 2022년도 이후 7월 연속 하락은 또 처음 있는 일이었죠. 미국이 HBM 동맹에만 HBM을 공급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중국에 HBM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한 공급 타격 우려를 또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루머가 돌았죠. 3분기 메모리 부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하이닉스에게 밀릴 것이다라는 루머도 있었습니다. 노이즈가 꽤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안 그래도 심리가 취약해진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도와 함께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65,000원단을 이탈했습니다. 64,900원의 종가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변동이 컸고 좀 기대할 요소들이 적어
적었던 흐름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그래도 지수 낙폭을 조금 막아주는데 일조했던 것은 해리스 트레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해리스 트레이드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친환경이죠. 신재생과 전기차, 그리고 메디케어 등 꼽을 수 있겠습니다. 메디케어, 이 부분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셀바스 헬스케어가 상한가 같고요. 토마토 시스템 강세 흐름이 있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종목들도 굉장히 강했죠. SK 이터닉스도 상한가, 금양그린 파워도 24%, CS 베어링 혹은 CS 윈드, SK 오션 플랜트 등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요. 2차 전지는 그 전 거래 뉴욕장 마감에서 테슬라의 강세 흐름도 있었고요. 해리스의 우세, 그리고 22대 국회 2차 전지 포럼 발족 이슈, 장 막판경에 들려왔던 포스코 퓨처엠의 1조 8천억 원 규모의 계약 공시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 기여도 1, 2, 3위에 LG엔솔,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코스닥 지수 상승 기여도 상위권에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어제장 8%, 에코프로 BM도 3% 강한 시세를 나타냈고요. 리튬 탄의 이슈도 있었죠. CATL의 리튬 공급을 좀 중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시티그룹에서 보도가 있었는데요. CATL 장시성 리튬 광산의 폐쇄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UBS나 혹은 블룸버그 등에서 연속해서 의견과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UBS 측에서는 CATL 탄산리튬 광산 이것에 대한 감산과 생산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연말까지 리튬 가격은 이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네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CATL 등도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국내에서도 리튬주들도 강세 흐름이었죠. 유일레너테크, 대보마그네틱, 포스코 퓨처엠 등이 여러 이슈 속에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부 종목들 다수가 꼬리가 달리긴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차 전지 바스켓 자체가 함께 올랐다라는 점에서 이런 해리스 트레이드가 계기가 되고 세세한 뉴스가 조금 뒷받쳐주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토론의 영향이 뭔가 호재나 계기를 기다렸던 투자자들에겐 마치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이 얘기 다시 꺼내는데요. 8월 9일에 방송했었던 이야기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파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일부 언론에서 스위프트가 미국 대선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암시하고 있다라는 인스타그램 캡처물을 가지고 인용 보도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당시에는 스위프트 측에서는 전혀 암시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그만큼 스위프트에 민감했던 내용을 살폈었는데요. 왜냐하면 스위프트가 지금 미국 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이름이고 목소리이며 정치 성향 불문하고 성인의 절반 이상은 스위프트 팬입니다. 과거에 2020년도에 바이든을 지지하면서 10대, 20대 유권자의 투표율을 10% 이상 끌어올렸던 경험이 있는 스위프트죠. 그래서 트럼프 진영에서도 계속 이쪽을 지지해달라라는 뉘앙스를 풍겨왔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스위프트가 어제 이제 드디어 2024년 해리스에 투표를 할 것이다라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권리를 위해 싸우는 지도자 혹은 전사라는 표현을 했죠. 테일러 스위프트의 선택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당연히 해리스 진영에는 플러스였으면 플러스였지 절대 마이너스는 아닐 겁니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스위프트, 해리스를 선택해 대가 치를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얹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어찌됐건 해리스 쪽으로 어제 토론 이후 많은 관심과 기세가 기울었다라는 느낌이었죠. 실제로 베팅 사이트에서 해리스의 베팅률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도 같이 나타났습니다. 빠르게 해리스 관련한 종목들을 정리를 했는데 기존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이미 시장에 꽤 반영이 되기도 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힘받는 해리스, 태양광,
풍력, 그리고 탄소 중립조, 메디케어, ESS, 전력망, 2차 전지, 마리아나, 낙태 등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그동안은 해리스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이쪽에서 많이 트레이딩이 움직였었는데요. 지금은 만약에 이런 시장 분위기라면 오히려 어제장에서 마리아나나 낙태나 이런 테마 종목군들이 힘받지 못했고 이런 쪽으로 관심이 이동했던 걸 본다면 당분간은 또 관심을 두게 됐을 때는 큰 덩어리 섹터 쪽으로 아마 관심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캡처하셔서 참고해 주시고요. 캡처해서 어딘가 기재하실 때는 꼭 머니투데이 방송 투자뉴스 7이라는 출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라고 저희가 언제나 이렇게 정보를 정리하긴 하는데 그래도 출처를 같이 남겨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해리스 진영의 힘이 실리다 보니까요. 당분간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조용하려나 한번 상황 지켜봐야겠죠. 다만 일정은 계속 있습니다. 이번에 약간 기세에 눌린 듯한 트럼프가 또 다시 이를 갈고 준비를 해올 수도 있겠죠. 일단 10월 1일 2차 대선 후보 토론이 있고요. 10월 9일에 3차 토론도 예정이 돼 있다라는 점. 일단은 그때까지는 해리스 진영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시장의 흐름과 해리스 트레이드 이야기를 살폈고요. 그 외딴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은 어제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어차피 인생은 혼자다라는 내용을 인용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뭐 누가 됐던 간에 어떤 기류로 흘러가든 간에 자국의 국방은 스스로 자립시켜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올라갈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죠. 그렇게 자립해야 한다면 결국 에너지 안보에서도 자유롭기 위해 전력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짚었었고요. 전력 설비나 방산 쪽의 종목들 어제 나쁘진 않았습니다. 방산은 대형주들 중에서 LIG 넥스원 제외하고는 큰 시세가 없었고요. LIG 넥스원은 8% 상승세, 코츠테크놀로지도 5% 올랐는데 방위사업청과 MOU 관련한 이슈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쪽도 강했고요. 전력 설비 쪽, HD현대엘렉과 재룡전기,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등등의 이제 변압기나 전선, 전력 설비 쪽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같이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전력에 대한 모멘텀, 단기 조정 플러스 10일자기 때문에 수출입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다라고 살폈던 바가 있었죠. 어제 변압기 쪽 내용이 좋았었기 때문에 주가가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어제 HD현대엘렉이 8% 이상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초고용량 변압기 쪽 수출이 좋았기 때문에 효성중공업도 같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눈에 띄기도 했었습니다. 변압기 쪽 시세가 괜찮았다라는 점. 자, 반면에 어제 이 시간 이제 미국에서 BMW, 폭스바겐 이런 유럽 자동차부터 해서 GM, 포드 이렇게 자동차 종목들이 다소 크게 빠졌다. 이 부분을 저희가 특징주로 살펴봤었죠. 국내에서도 자동차 종목들이 많이 밀렸고요. 1월에서 7월까지 전기차 수출이 전년 대비 줄었다라는 이슈에 영향받은 듯 했습니다. 자, 어제 살폈던 전력에 대한 스토리 다시 한번 짚어갑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이 미국 내 전력 수요 확대는 공통적인 기조이기 때문에 어제는 교집합의 느낌에서 살폈던 거고요. 거기에 수출입 데이터가 좋았고 단기적 조정이 있었고 나름 상승의 명분이 갖춰지지 않을까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시세로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전력에 어제 힘을 실어줬던 하나의 주축 내용이 바로 이거였죠. 변압기 쪽의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자, 10일치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고 11일에 보통 그 내용을 시장이 좀 반영을 하곤 하죠. 어제도 그러했습니다. 변압기 쪽 종목들이 괜찮았다라는 점 눈에 띄었었고요. 그 밖에 이제 좋았던 수출 금액 기준으로 나름 좋았던 쪽만 정리를 한 겁니다. 반도체 쪽에서 D램은 좀 무난한 편이었고요. 낸드가 여전히 급증세를 이어갔습니다. OLED 패널 쪽 괜찮았고요. K푸드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적당히 좋은 정도였다면 게사료 수출이 꽤 좋았다라고 하네요. 풀무원 등도 살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광섬유 케이블도 수출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단의 종목들 괜찮고 소재나 블랭크 마스크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7월부터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 쪽이죠. 2차 전지 쪽의 수출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수출 물량 자체는 증가세로 완전히 전환이 되진 못하고 있어서 시장은 망설이고 있었죠. 다만 이것은 이미 시장이 알던 내용이고 여기에 헤르스트레이드가 붙었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이 2차 전지 쪽 시세를 끌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포스코 퓨처엠의 긍정적인 공시 내용과 해리스 이슈 그리고 나름 개선되고 있는 수출 금액 등을 살폈을 때는 시장이 또 한 번 기대를 주지 않을까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네요. 그 밖에는 톡신이나 미용기기 여전히 괜찮았고요. 종목으로 봤을 때는 현대로템의 K2 탱크가 10일 기준으로 월 최대를 이미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수화학이나 송원산업, 금호석유화학, 효성첨단소재, SK오션플랜트 개별 종목으로도 수출 각 분야에서 나름 성과를 냈다라는 이야기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나 산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 번씩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밤사이 들려왔던 주요 뉴스들 굉장히 많았죠. 일단은 세 가지로만 압축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소비자 물가 데이터 되겠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 데이터가 나왔죠. 헤드라인과 코어 모두 다 예상했던 범위이고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코어 CPI의 월간 증가율을 봤을 때 증가세가 좀 나타났다라는 거죠. 물가가 소폭 올라왔다. 그 올라온 것의 범위는 바로 주거비 쪽의 상승폭이 꽤나 컸다라는 겁니다. 주거비가 참 안 잡히네요. 오랫동안 0.2에서 0.5, 0.7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금씩 내려오는 분위기였는데 다시 한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 주거비 부담 속에 코어 CPI 월간 기준의 상승률이 시장은 좀 부담으로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근원 CPI 월간 상승률의 부담을 느끼면서 9월 25bp 인하 확률이 오히려 껑충 뛰어서 87%까지 올라가고요. 9월에 50bp 인하 확률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월 비컷 확률이 떨어졌다라는 점에 시장은 하락하는 모습으로 장 초반에 출발하기도 했었죠. 거기다가 이 JP모건 다이먼 CEO가 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했었죠. 시장에서는 물가는 안 잡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니냐라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살짝 걱정하는 뉘앙스도 풍겼기 때문에 장 초반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다만 월가나 국내 증권사 곳곳에서 그래 9월에는 25bp 하더라도 11월, 12월에 계속해서 인하할 것이야 라는 것에 목소리가 실려서 그렇게 금리 인하 기조가 좀 너무 느려질 것이다 라는 쪽으로는 가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어찌됐건 CPI가 예상에서 살짝 이렇게 삐끗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뉴욕장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출발을 했는데 전약 후광으로 깔끔하게 후반에 다 말아 올리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원인으로는 혹은 그것의 이유로는 돌아온 형님을 꼽을 수가 있겠죠. 바로 엔비디아 젠슨왕 CEO였습니다. 스태그 우려를 상쇄한 반도체, 바로 젠슨왕 CEO가 골드만테크에서 이런 발언을 했죠. AI 아직 초기 단계고 블랙을 강력한 수요가 있다. 데이터 센터의 확장 등등 10년 동안 이런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고객의 투자 대비 수익률은 개선되고 있고 경쟁 우위와 공급망 4분기 블랙을 대규모 출하해서 내년 4분기부터는 블랙을 들어간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와 반도체 진영에 힘을 실어줬고요. 엔비디아 8% 상승세, 브로드컴, 그 밖의 종목들까지 같이 올라가는 흐름 나오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국내에서 기대할 수 있는 한 줄도 있었죠. 필요하다면 TSMC 외 다른 업체를 이용할 것. 물론 이것이 삼성전자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가능성은 삼성전자로 보겠죠. 우리가 모르던 내용 아니었고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한동안은 엔비디아 젠슨왕의 발언이 좀 없었던 시장에서 다시 한번 기대를 높이는 내용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반응을 보여줄 여지가 있겠죠. 거기다가 오라클이 서브해줍니다. 블랙을 기반해서 투자
추가 의견을 또다시 밝히기도 했고요. IT 매체인 세마포에서 미국 정부가 사우디의 엔비디아의 고급 칩 수출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 허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 측에서는 지금 고사양 칩인 H200의 출하를 기대하고 있고, 만약에 이걸 엔비디아 칩을 사우디로 보내준다면 중국과 협력하는 거 우리 제한할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입장까지 같이 보도됐습니다. 작은 IT 매체여서 시장이 좀 갸우뚱할 수도 있으나 로이터 등등에서도 인용 보도를 같이 내놓기도 했네요. 일단 엔비디아 측에서는 대변인은 언급 거부한 상황이긴 합니다. 어찌됐건 AI 반도체 진영이 함께 일어섰다라는 점은 굉장히 반가웠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밤사이 탑3는 미국도 해리스 트레이드가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태양광, 풍력, 전기차, 리튬 종목까지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반면에 트럼프 관련한 종목들은 떨어졌죠. 트럼프 SNS 기업의 모기업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 10% 급락했고요. 그동안 트럼프가 교도소 민영화를 고소했던 바가 있었죠.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 하락이 있었습니다. 방산주도 어찌됐건 방산주는 사실 어느 누가 되더라도 국방 예산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진영의 종목으로 좀 더 색이 짙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암호화폐 종목들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밤사이 세 가지 뉴스를 반영해서 뉴욕 증시는 나이키의 흐름을 그려줬네요. 모두 다 흔들렸다가 깔끔하게 우상향을 나타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1에서 2% 상승폭 훨씬 좋았고요. CPI로 인해 흔들렸으나 반도체 진영의 힘으로 인해서 올라섰고요. 해리스 우위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담은 안고 있으나 친환경 종목군들에게는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됐습니다. 자, 유가는 2% 정도 올랐는데요. 배럴당 65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줬습니다. 반등 준 이유로는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일부 생산 중단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자, 시장은 반가웠습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주식시장이 회복을 했고 S&P 500이 중요한 기술적 선인 20일 이평선을 돌파했다라는 점에 긍정의 평가도 나오고 있네요. 종목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엔비디아 젠슨항 덕분에 올라섰고요. 퍼스솔라, 해리스 트레이드로 상승 흐름 태양광 쪽이 나타냈죠. 그 밖으로는 이제 바이킹 테라퓨틱스 비만 치료제 쪽이죠. JP모건에서 과소평가돼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11% 급등했습니다. 비만 쪽에서는 일라이 릴리 등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비만 쪽은 여전히 긍정의 시각들 이어지고 있네요. 자, 히트맵 보시면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와 빅테크, 메가캡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빅테크 쪽에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장 그리고 국내장에는 조금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우리도 좀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정말 힘든 시간을 최근에 보내고 있죠. 계속해서 떨어지는 흐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꽤 오래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15거래일 동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그 15거래일 중에 이틀을 제외하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상당하죠. 기관 측에서도 지금 꾸준하게 8일 연속해서 매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매수했던 외국인들이 조금 웃을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로이터에 이런 보도는 있었네요. 삼성전자가 인력 구조 조정에 들어간다. 해외 일부 사업 분야 최대 30% 감원한다. 이런 뉴스가 있기는 했습니다. 자, 계기가 필요했던 AI 쪽, 상반기에 주도 역할을 하다 하반기에는 시장을 끌어내리는 주범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런 엔비디아 혹은 트럼프 진영의 힘이 조금 약해진 것이 힘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될까요?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 대안 쪽 궁금해집니다. 데이터 센터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나 버티브 등의 종목이 밤사이 뉴욕장에서 올렸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액침 냉각, AI 반도체 같이 좀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네요. 오늘 장중 반영 여부 지켜보도록 하고요. 연결고리는 개별 뉴스 등입니다. 네이버 측이 사우디로 출국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사우디에서 글로벌 AI 서밋이 개최됩니다. 현지 시각 기준 10일부터 12일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작년에 이제 10월달 1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트윈 사업을 사우디로부터 수주했던 바가 있는데 이번에 소버린 AI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색이 짙은 연결고리가 조금 짙은 AI 종목군들 일단은 추려
터져났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라늄 쪽에 대한 이슈가 꽤 있는데요. 밤사이 미국에서도 우라늄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강했습니다. 우라늄 최대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이 이제 러시아 영향권에 있다 보니까요. 서방 국가의 우라늄 공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우니까 그냥 중국에 다 팔아버릴까? 이런 인터뷰를 살짝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물론 이것은 서방에 대해서 우리의 공급을 좀 제한하는 걸 풀어줘라는 뉘앙스였겠지만요. 그리고 푸틴 측이 서방 제재 보복하기 위해서 우라늄과 니켈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왔으니까요. 참고용으로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연결고리에서 AI 반도체 쪽 그리고 앞서 봤던 뉴스 또 해리스 트레이드 어떻게 반영이 될지 여부 궁금해집니다. 일정입니다. 오늘 밤이죠. 22통화정책회의 있고 하필 시장 분위기 좀 봤나 하는데 한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한 오늘입니다. 이것이 또 변동을 야기할까 살짝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연휴를 준비하는 과정에 돌입하게 될 거고요. 다음 주에 일정들이 꽤나 많아서 저희와 계속 연휴 전후로 함께 호흡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 살폈고요. 저희가 요즘에는 시장이 계속 비슷한 분위기로 흔들림을 보여오다 보니까 비슷한 섹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지금 시점에 한번 체크해두면 좋은 섹터 잡아주신다고요. 네, 민영 앵커는 회를 먹을 때 초고추장 찍어 드시나요? 와사비 찍어 드시나요? 저는 초고추장에 와사비. 네, 복합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답변이 아니기는 한데 이렇게 초고추장파가 있고 와사비파가 있을 겁니다. 네. 요즘 게임 시장은 이런 서브컬처라는 단어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서브컬처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시프트업에 대한 좋은 증권과 호평이 이어지면서 어제 주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와 함께 게임주 전반적인 상황들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프트업에 대한 목표가 지금 거의 10만 원에 육박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를 촉발시킨 것은 미래에셋의 이미성 연구원의 리포트 자료 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커버리지를 게시를 하면서 9만 5천 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중국의 니케가 판호 획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로 인한 매출 효과가 상당히 톡톡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내놨고요. 그리고 니케가 이제 2주년을 맞게 되는데 2주년을 맞이해서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유저들의 추가 유입과 그리고 또 추가적인 과금이라던가 매출의 형성이 분명히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놨습니다. 하나증권에서도 9만 5천 원의 목표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니케가 중국의 서브컬처 많은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게임들과는 조금 다른 차별화 전략으로 상당히 성공적인 침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스텔라 블레이드에 대한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도 목표가 9만 원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프트업의 니케의 경우에는 주요 파트너사가 중국의 텐센트입니다. 텐센트가 중국과 일본의 주요 라인업으로서 니케를 가장 앞선에 내세우면서 이로 인한 효과를 역시 톡톡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도 상당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래에셋의 이미성 연구원은 국내 게임 업종 내에서 최상위 밸류에이션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코멘트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 상승이 차차 이루어지고 있고 비교적 신규 상장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시프트업입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매출 성장세가 가속화가 된다면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은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지금 약간 조금 작게 보이긴 합니다만 승리의 여신 니케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미소녀 캐릭터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매니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 되고 있고요. 국내 게임사들의 주요 서브컬처 게임의 연간 글로벌 매출 추이를 보게 되더라도 시프트업의 데스티니 차일드가 YD 온라인의 갓 오브 아이스클과 함께 이런 서브컬처 게임의 태동기를 열어줬다면 최근에는 넥슨 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 그리고 시프트업의 니케가 이렇게 밝은 주황색과 진한 주황색의 성장세로 보시면 되겠는데 2022년, 2023년 들어서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목을 좀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 오타쿠가 아니라는 이렇게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타쿠 문화로 조금 분류가 되었던 서브컬처 게임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미소녀들이 등장을 하고 이 미소녀 캐릭터를 앞세워서 예전에 화성인 바이러스 이런 곳에서 오타쿠 이미지를 만들어갔던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는 서브컬처를 단순히 하위 문화로 분류하기보다 게임주 안에서는 상당히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게임이다라고 한다면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를 좀 캡처한 화면인데 이런 화면들을 좀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프트업을 필두로 한 이런 서브컬처 게임들 상당히 글로벌 시장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요. 이제는 메인 장르로 들어서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의 고성장 추세는 2018년에서 2023년 사이에 게임 시장 성장과 서브컬처 게임 시장의 성장세를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훨씬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브컬처 게임의 경우에는 캐릭터에 굉장히 큰 의존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IP들이 업데이트를 했을 때마다 유저들이 조금 더 프레시하게 유입이 되기도 하고 또 스토리만으로도 여러 가지 IP가 형성이 된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서브컬처 게임의 경우에는 캐릭터가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전에는 일러스트레이트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AI가 도입이 됨으로써 이러한 비용도 절감되고 시간도 절감된다는 점에서 마진율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서브에서 메인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재 상황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이전에 게임 시장 하면 MMORPG 게임을 주로 주요한 게임의 하나의 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종목들을 포함해서 국내 기업들의 게임을 포함해서 주요 MMORPG 출시 이후에 분기 매출의 증감률을 비교를 해보면 MMORPG 게임에는 이렇게 확연하게 좀 하향 추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브컬처 게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게임이라는 것은 출시된 이후에 계속해서 유저가 감소하고 조금은 질린다라는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서브컬처 게임의 연속성이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모바일 시장 내에서 서브컬처 게임의 매출 비중이 2025년 대비 2023년 확연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주요 서브컬처 게임 10종의 연간 매출액도 6조 원 이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프트업은 서브컬처 게임에서는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게임도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서브컬처 게임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가 이러한 데이터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주요 서브컬처 게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시기순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YD 온라인의 갓 오브 하이스쿨은 2015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초창기 게임이다 보니까 컨텐츠가 부족하고 캐릭터 간의 밸런스, 벨붕이라고 하죠. 좀 여러 가지 비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프트업은 데스티니 차일드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기는 했는데 2023년 09월에 서비스 종료했고요. 그리고 스마일 게이트의 에픽 세븐 비주얼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일본 애니메이션의 콜라보로 일 매출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애니메이션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 서브컬처 게임이 인기를 얻느냐 마느냐로 좀 어느 정도 성패가 가늠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본 시장에서의 서브컬처 게임의 성과도 역시 서브컬처 게임을 주목하신다면 함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시장은 넥슨 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 그리고 시프트업의 승리의 여신 니케가 좀 양분을 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 넥슨 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 시프트업의 승리의 여신 니케 모두 특히 중국 시장 공략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블루 아카이브도 초반 반응이 좋았고 조금씩 동접자 수는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요. 승리의 여신 니케의 경우에도 2022년 11월 신작으로서 공개를 한 이후에 계속해서 매출이 증대되고 있는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서브컬처 게임으로는 뭐가 있을까? 크래프톤의 인조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래에셋 이미성 연구원이 자료를 추산을 해보니까 시프트업의 이 니케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2025년이 되면 전년 동기 대비 53%의 놀라운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고 스텔라 블레이드는 PC 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127%의 성장세를 가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브컬처 게임의 조금은 다른 축, 크래프톤의 인조이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크래프톤에 대한 증권가 의견도 역시 좋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목표가 40만 원 제시를 하고 있고 삼성
삼성증권은 목표가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인조이는 이전에 심즈라는 게임을 즐겨 하셨던 분들이라면 혹시 좀 연동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라이프 시뮬레이션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총을 쏘고 이런 게임은 아니고요. 캐릭터를 좀 키우고 캐릭터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사 장르로 동물의 숲을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인조이가 그 뒤를 잇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증권가에서 솔솔 풍겨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확실한 IP가 하나 있죠. 배틀그라운드 펍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은 펍지가 계속해서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이고 밸류에이션은 신작이 담당을 해주면서 크래프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크래프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는요. 쇼폼 드라마 플랫폼 기업인 스푼랩스를 크래프톤의 이 기업 사상 처음으로 최대 규모로 비게임 기업으로는 투자를 진행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어떻게 드러날지 그리고 언제 드러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소식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정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이전에 저희 투자뉴스 7에서 게임 관련한 브리핑을 전해드릴 때 하반기 신작 라인업들 한번 쫙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4년, 2025년 신작들 주요 게임사별로 어떤 라인업들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 시장의 모바일 게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콘솔과 PC 매출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상당히 실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콘솔과 PC 매출 비중을 한번 또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도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을 이제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제 좀 시연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은 게임스컴에서 공개를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유저들의 평가가 있기는 한데요. 붉은 사막 플레이 영상 보니까 그래도 기대감 가져볼 만하다라는 평도 함께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게임 관련한 일정들도 체크해 보시죠. 지난 일정들 먼저 살펴보면 NC소프트는 9월 4일에 기업 분할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분으로 자사주를 좀 매입을 했습니다. 기업 분할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지분율 10% 초과의 자사주분에 있어서는 소각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주주 환원 제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놨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IP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이야기는 9월에도 역시 진행 중이어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9월 10일에는 위메이드 맥스가 나이트크로우의 개발사인 매드엔진을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수익성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펄어비스는 관련해서 앞서서 이야기 좀 드렸고요. 9월 25일부터 이 롤 챔피언십이 열리게 됩니다. 롤 월드 챔피언십이 특히나 이번에는 한국 유저들이 즐기기에 굉장히 좋은 시간에 열린다라고 해서 호재성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건 게임사보다는 중개사인 치지지 그리고 아프리카TV 숲 같은 기업들 함께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넥슨게임즈의 저작권 관련한 판결, 소송 판결이 나오게 되고요. 11월 7일에 콘솔 게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가 또 출시가 된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의 격렬한 TV 토론이 이어지는 사이에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한 신재생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또 하나 시세를 뿜어줬던 쪽이 바로 유리기판이었습니다. 피롭틱스가 글로벌 소재사인 쇼트, 글로벌 3대 유리기판 소재 기업인데 이 쇼트와 함께 TGV 장비를 계약했다라는 소식 들려왔고요. 최근에 또 삼성전기, LG이노텍 같은 기업들도 유리기판 관련해서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리기판 관련주들 최근에 좀 시세가 꿈틀꿈틀하고 있고 중국의 BOE도 역시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계획 발표한 가운데 반도체 유리기판 쪽 관련주들 한번 시세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관련주들 어제 YC캠이 21% 오름세, 피롭틱스, JNTC, SKC 그리고 기가비스, HB테크놀로지, 캠트로닉스 같은 종목들이 시세 뿜어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그래도 단기 반등이던 아니던 간에 기대 요소 등이 등장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긍정의 희망의 시나리오를 돌려보기도 하다가 또 추석이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불확실성 때문에 팔고 가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참 고민스러운 순간입니다.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고민 IS셋 김태성 본부장님과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4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뉴스가 그렇죠. 있었네요. 일단 어제 대선 후보자들의 토론에서는 해리스 쪽이 조금 더 우세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CPI는 예상보다 이제 근원 쪽이 MOM 살짝 높아서 일부 부담스럽게 느끼긴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상쇄해줄 젠스당의 발언, 반도체의 반등은 있었고요. 이것을 다 감내했을 때 저희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참 복잡하지만 네. 그래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니까요. 그죠?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지금 상승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증시에 참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의 지금 가장 큰 이슈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도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빠지는가? 반도체 IT는 정말 끝났는가? 이제 과거에 2차 전지가 그러했듯이 반도체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잘라야 되는 것인가? 정말 공포감이 극에 달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네. 정말 신반전자를 바라봤던 삼성전자, 증권가에서도 2달 전만 하더라도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들이 대거 쏟아졌었던 반도체 IT 투탑이 이번 달 들어오면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들이 줄줄이 나왔고 외국계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좀 나왔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지금 심해진 상황 속에 결국엔 엔비디아가 그리고 젠슨왕이 캐리를 했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어제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급반등을 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결국 반도체 IT의 이제 수급 쏠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코스피 지수의 어떤 강한 반등세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오늘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코스피 코스닥 현물 증시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의 연속성이거든요. 지난 8월부터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현물 증시의 수급이 모자르다 보니 대내의 변수가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체력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오늘 만약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현물 증시에 들어와서 그 흐름이 장 후반부까지 이어준다라고 하면 저는 9월 달에는 그래도 더 나은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CPI 지표 발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9월달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빅컷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좀 많이 줄어든 그러니까 우리 예상치 안에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으로 시장을 보시기보다는 긍정적인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를 지금 이용해 볼 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에 저는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내일 추석 전에 이거래일입니다. 이때 자금 투입을 해서 뭘 사볼까요? 저라면 내일 종가에 사겠습니다. 내일 좀 화요일에도 같은 의견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보통 연휴를 앞둔 마지막 날에 수급이 가장 메마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은 뭐냐? 시장에 안 좋은 악재가 있어서 수급이 빠진다라기보단 우리가 이제 토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5일을 쉬잖아요. 특히나 이번 주와 다음 주 엄청나게 큰 이벤트들이 지금 많았잖아요. 네. 이번 주는 미 대선,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에는 FOMC에 대한 이야기 그런 상황이라서 중간중간에 어떤 노이즈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자라고 하는 자금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 지금 목요일날 FOMC가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제 이제 CPI를 통해서 큰 변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만약 베팅을 한다면 저는 오늘은 그냥 가지고 있었던 종목의 반등을 즐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새로운 신규 베팅은 오늘 쫓아가기보단 내일의 어떤 종가를 이용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종가를 이용해보자. 특히 오늘은 또 동시 만개일이기도 해서 그렇죠. 사실 어떻게 시장이 수급 플레이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또 연휴를 앞둔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섹터로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해리스 쪽 같은 경우는 어제 강했잖아요. 신재생, 그렇죠. 친환경 전반적으로 전기차까지 같이 올랐었고요. 그걸 미국에서도 받아갔단 말이죠. 국내에서 이게 찐 반등으로 이어져서 연속성을 갖느냐가 중요할 텐데 어떻게 전략을 짜세요? 그냥 단기 반등 즐기자 아니면 정말 이걸 계기로 회복한다 쪽에 베팅을 하실지. CS 윈드의 실적을 보면
단기 반등이 아닌 그 이상도 저는 한번 노려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CS 윈드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왔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기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 그들은 공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공사를 못하거나 지연이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처럼 계속해서 이제 밀려 내려왔었던 상황. 하지만 이제 어제 TV 토론 대선 이후에 굉장히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 여기서 단순히 관심만 높아진 게 아니라 CS 윈드가 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이 솔라, 에너지 솔라 쪽에 이제 굉장히 강한 또 모습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이 흐름은 좀 지속이 될 수 있다. 대신에 오늘 반도체 IT가 반등을 하게 된다면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갭상승 이후에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저는 그 조정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어제 또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영역을 확장해서 해석을 해보면 삼성 SDI가 정말 강했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좀 가지고 노려본다면 SK 이터닉스, 제가 그동안에 계속 강조드렸었던 기업인데 어제 결국엔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오늘 아마 갭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에서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 만약 오늘 종가로 음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못 사셨던 분들에게는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금양그린파워라는 기업이 있죠. 금양그린파워가 주가가 못 갔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수주 잔고가 줄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최근에 이제 베트남을 통해서 새로운 신규 수주에 대한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들이 지금 많이 해소된 상황에서 어제 금양그린파워도 장중에 이제 20%, 그러니까 상한가도 이제 기록을 했지만 상한가가 결국엔 풀렸어요. 하지만 시간 내에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분들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CS 윈드에서 보여지는 신재생이 단순한 그냥 헤르스 테마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확인해 주셨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략, 그리고 좀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SK 이터닉스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의 강세 흐름 더 짚어주셨네요. 또 그 밖에 언급된 종목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양그린파워 등이요. 자, 이제 좀 짧게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유리기판도 이틀간 움직임을 보였었어요. YC캠 덕분인데 유리기판은 뭐 좋은 소식 등이 들려오고는 있는데 시세 대응을 해도 괜찮습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장주는 C죠. 삼성전기는. 그런데 또 SKC는 어제 또 급반등이 나오면서 이 유리기판 쪽에 지금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진 상황인데 YC캠과 피롭틱스가 당연히 대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의 반등을 좀 고려해 본다면 저는 후발주자, 그러니까 유리기판 기준으로 봤을 때 후발주자라고 보여지는 태성이라든지 아니면 주성 엔지니어링과 같은 기업들이 오늘 어찌 보면 어제 강했던 기업들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또 이쪽에 대한 관련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OLED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캠트로닉스라든지 HB 테크놀로지처럼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던 후발 주자까지도 한번 더 체크를 해볼 만한 요소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피롭틱스라든지 YC캠과 같은 기업들이 뭐 소재 기업과 뭐 공시,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당연히 높여볼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유리기판 장비주들 꾸준하게 관심 체크하시면서 이슈 따라 플레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게임주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도 게임주 되게 좋아하는데 잘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시프트업이 대장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크래프톤보다도 요새 상승 탄력을 보면 시프트업이 가장 강해 보인다라고 좀 보여지고, 대신에 이제 펄어비스와 같은 기업들 정말 억울하게 조정받은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게임스컴에서 시상 못했다고 빠지는 건 저는 또 처음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어차피 신작에 대한 일정이 남아있기에 저는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게임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기업은 딱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W게임즈를 그냥 보시는 게 게임주 안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카지노, 해가 바뀌어도 규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신작 만드는데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작 만드는데 비용이 다른 게임사보다 덜 들어간다라는 강점, 그리고 결제 수단 자체가
달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길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지수가 안 좋아도 W게임즈 정말 좋았기 때문에요. 이 흐름의 연속성은 저는 계속 지켜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 섹터 각 종목별 내용 살펴주셨고 W게임즈가 편안하게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라는 점을 계속 얘기해 주셨네요. 픽 갔다가 시간 허락하면 이제 어제 또 다른 테마단 전략 취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본부장님의 픽은 LS일렉트릭입니다. 여러 내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수 차원의 수급 유입 기대도 있을 것이고, 그 밖에 전력망, 뭐 해리스도 전력망 얘기 나오기도 하고요. 또 뭐 ESS 등등이 엮여 있습니다. 네. 일단 LS일렉트릭 좋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시청자분들이. 그런데 이제 타이밍이겠죠. 앞서서 제가 한번 강조드렸다시피 오늘이 아니고요. 저는 내일 종가에 만약 여러분들이 신규 종목을 편입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LS일렉트릭을 한번 내일 종가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크게 두 가지 골자입니다. 일단 첫 번째, 9월 달에 빠진 건 MSCI 지수 편입 이후의 수급 문제입니다. 펀더멘탈은 바뀐 게 없다라는 것을 이번 주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LS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재룡전기, HD 현대일렉트릭, 전력기기 기업들이 모두 확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센티멘탈만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근데 그 센티의 기준이 될 수 있는 HD 현대일렉트릭 어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 추세가 잠시 밀리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에는 추세를 다시 이어가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HD현대일렉트릭이 지금 대장으로서의 어떤 방향키를 잘 잡고 있는 가운데 LS일렉트릭도 충분히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내일 종가에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밀리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12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대응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는 17만 원일 것 같고요. 17만 원이라고 하는 매물대를 좀 돌파하게 되면 20만 원 그 이상도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LS일렉 살펴주셨네요. 자율주행 얘기 여쭤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여기서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